발해, 고구려는 명백한 중국의 역사다. 그러니 관련 영토는 전부 중국이 갖겠다. 현재 러시아의 영구동 토층에서 발해의 대형 고대 성곽이 나타남에 따라 중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영토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및 콘텐츠까지 전부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작전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발해뿐만 아니라 고구려까지 중국의 역사로 넘어가려던 순간 한국의 결정적인 한방이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한방은 중국이 그동안 억만금을 들이며 동북공정 등의 역사 왜곡을 하던 파렴치한 짓을 전부 박살냄과 동시에 한국의 막대한 영토까지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의 대규모 공작지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해버린 한국의 한방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슨 브렌트이며 저는 미국 국제문화재 복원, 보존청의 수석 현장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오래된 문서를 뒤지고 박물관 지하에서 감정 작업을 하다가 하루를 마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제 평온한 일상은 침대 머리맡에서 울린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백악관 전략실. 새벽 4시에 백악관 전화는 단 한 가지 의미만 갖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뜻이죠. 브렌트입니다. 반쯤 잠든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극도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TV를 켜십시오. 러시아에서 무언가가 발견됐습니다. 즉시 출근해 주셔야 합니다. 무언가요? 제가 묻자 짧은 침묵 뒤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성곽입니다. 영구동 토층 아래에 있었던 거대한 고대 성곽이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황급히 외투를 걸치고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거대한 고대 성곽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구동 토층 붕괴로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며 고고학자들은 손대지 않은 북방 왕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북방 왕국. 이 단어는 제 마음 어딘가 아주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봤어? 지금 상황 장난 아니야. 앨리슨, 당장 와야 돼. 이거 동북아 왕조와 관련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찾던 흔적 아니야. 마지막 문자는 동료 톰에게 왔습니다. 내 직감이 맞으면 너 충격 좀 받을 거야. 저는 차키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아직 어둑했고 비까지 내려 더욱 음산했습니다. 차에 손을 올린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혼란 속에서 제 머릿속에 불쑥 떠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10대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피곤한 듯한 눈을 가진 분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낡고 해진 갈색 수첩 하나. 그 첫 페이지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북쪽 땅에서 잠들어 있다. 어릴 때 저는 그 말을 그냥 시처럼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저 향수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련 시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2세였고 당시 어르신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들을 몰래 적어온 말 그대로 숨은 기록자였다는 사실을요. 할아버지는 한국계 혈통답게 한국 역사와 발해, 고구려 같은 북방 왕국에 대한 구전, 사라진 제국의 흔적을 수첩에 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련은 한국 관련 연구나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아예 금지했어요.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생존한 고려인 노인들, 그리고 만주 출신 이주민들, 발해 관련 역사 증거, 구전 역사를 늘 기록하셨죠. 그러나 소련 정보부대인 KGB가 할아버지의 행적을 알아냈고 할아버지는 체포될 위기에 놓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의 망명을 결단하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와서도 한국계 이주민, 고려인 공동체에서 계속 한국 역사 교육, 구전 보존 운동을 이어가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의 역사를 위해 희생했던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생애를 자랑하거나 누군가에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믿으셨습니다. 지워진 역사는 언젠가 반드시 되살아난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저립니다. 설마 그 언젠가가 오늘일 줄은.
백악관을 향해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만약 저 성곽이 한국 학계 일부가 주장하던 그 왕국과 연관이 있다면 러시아는 큰 문제를 맞게 됩니다. 다른 패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10년마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헛소리죠. 그러자 앵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새벽부터 깨어있다는 사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해 보안 게이트를 지나자 경호원이 속삭였습니다. 브렌트 요원님, 오늘 쉽지 않겠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부는 이미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문이 쾅쾅 닫히고 급박한 대화가 복도마다 울렸습니다. 단순한 유적 발견이라기보다는 국제 정세가 뒤집힐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톰이 급히 손짓했습니다. 앨리슨, 여기야.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아니, 그래도 뭐라도 말해야지. 초기 분석 결과가 특정 왕조와 연결될 수 있어. 전 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바레일지도 몰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레, 제 할아버지가 수첩에 수도 없이 적어두었던 이름. 그가 평생 누군가에게 설명하려 애썼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왕국. 톰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세 브리핑은 안에서 할 거야. 그런데 말이지, 왜? 내가 현장을 맡게 될 거야. 이 분야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내 배경도 있으니까. 그 말이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회의실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새로 드러난 성곽의 위성사진 앞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공간 전체에 날카로운 긴장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측 연락관이 지도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레가 러시아의 역사는 아니지만 이 땅은 지금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그러니 유산도 러시아의 것입니다. 논쟁 끝입니다. 곧바로 중국 대표가 맞받았습니다. 영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레는 중국 역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유산은 중국의 것입니다. 제 옆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갈라졌다니 갖고 싶다는 말이 저렇게 돌려 말해지네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는 족속들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논쟁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바레가 러시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은 러시아입니다. 단순한 논리죠. 중국 대표는 얄미운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바레가 고대 중국 관리들에게 보고했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톰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저 문서, 만물중국기원 연구소에서 나온 거야. 제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기관이 실제로 있어요? 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불행하게도 있어. 중국에는 역사 왜곡 및 선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 수도 없이 많거든. 중국 대표는 허술한 출력물들을 펼쳐 보이며 계속 떠들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발의 건축물의 지붕이 중국 양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관리 한 명이 말을 끊으며 억지 웃음을 참았습니다. 지붕이요. 그게 증거입니까? 중국 대표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축 양식의 유사성은 문화적 소유권을 반영합니다. 회의실 저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논리면 기둥 있는 건물은 전부 그리스 땅이겠네요. 그리스가 기둥을 제일 먼저 발명했으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가 급히 표정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논쟁이 이어지다가 이내 미국 측 부처 관계자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가지 질문만 합시다. 미국이 왜 여기에 개입해야 합니까? 순식간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지역 분쟁입니다. 러시아는 땅을 갖고 있고 중국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둘이 알아서 하세요. 다른 관리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고대의 왕국 문제까지 얹을 필요가 있을까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말은 없었지만 그런 느낌이 뚜렷하게 일었습니다. 다들 말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위성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성곽의 윤곽선이 이상하게도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가 수첩에 그리던 그 선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톰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의 배경 때문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방에서는 아무도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네요. 브리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멀리 떨어진 지방의 토기 조각 하나를 근거라며 들이밀었고, 러시아는 외국 연구자 접근이 안보 위협이라며 단호하게 막았으며, 미국은 우리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무언가가 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 그때, 저는 미국 대표단을 불러 모아 속사포처럼 말을 시작했죠. 지금 말을 꺼내지 않으면 미국은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버릴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면 진실은 다시 얼음 아래로 묻히겠죠. 대변인.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브렌트, 또 윤리적인 이야기라면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계속해보십시오. 회의실 구석에서 톰이 저를 바라보며 눈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진짜 할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역사적 발견을 무시해버린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서술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술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지배하면 영향력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처럼 퍼져버리면 동맹국들은 우리가 편애와 진실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신 말은 역사적 정해를 선택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확성을 선택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발해는 분명히 고구려 북방계의 후손이 세운 독립왕국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시대 중국의 연대기에도 발해의 내부의 독자적 제도, 독립지기, 고유 언어 체계, 그리고 발해가 한국 왕조들에게 외교문서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황제에게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때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국 대표가 회의실로 다시 들어와 피식 웃었습니다. 선택적 해석입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선택적이라고요? 정말요. 중국 당나라 실록에 발해는 이웃한 왕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속국도 아니고 행정구역도 아닙니다. 왕국. 그것은 중국 기록입니다. 한국 기록이 아닙니다. 중국 스스로가 발해는 중국의 역사가 아님을 인정한 거죠. 방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발해의 석실묘 형식은 북방 한국 전통과 일치합니다. 벽화 속 복식과 갑옷도 고구려, 이후 북방계 양식과 동일합니다. 행정용어는 당나라 체계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게 중국이라면 전 세계에서 벽돌만 쓰면 전부 중국이어야 할 겁니다. 톰은 웃음을 참느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대변인은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당신 말은 한국 편을 드는 것이 증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에도요. 그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안정성,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유적을 두고 힘겨루기를 시작하면 동북아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나 정당한 후계국, 한국을 지지하면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진실을 지지하고 역사 왜곡을 억제하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진 동맹을 강화합니다. 중국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발해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건 종속을 의미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조공이 아니라 선물 교류였습니다. 여러 왕국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논리라면 중국과 물물 교환을 한 모든 나라도 중국의 일부가 되겠네요. 톰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세계 지도가 그렇게 넓은 거구나. 선물을 교환한 모든 국가는 전부 중국이니까 말이야.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공이 곧 영토 소유권이라면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상 조공을 바친 모든 제국의 속국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중국은 한국의 속국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말이 되나요? 중국 대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변인이 이 말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브렌트 당신은 우리를 진짜 곤란하게 만드는군요. 남의 일로 중국과의 사이가 악화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원래 불편한 법이니까요. 다른 관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돕는다면 구체적으로 뭘 도와야 하죠? 간단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독립된 조사팀을 보내 증거를 검증합니다. 중국이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리기 전에 진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존중하는 나라, 한국을 지지합니다. 대변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은 거의 이상주의자 같군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지 못하는 선택이기도 하죠.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브렌트, 이 건물에서 이 문제에 진심인 사람은 당신뿐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휴식 시간이 지나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죠.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분석관들은 위성사진을 가능한 최대 해상도로 확대해 놓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성곽의 형태는 날카롭고 대칭적이며 누가 보아도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언어학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노출된 돌 표면의 희미한 문양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문자 같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언어학자는 안경을 고쳐 쓰고 낮게 말했습니다. 각진 형태의 문자인데 북방 고구려계 국가에서 사용하던 문체와 유사합니다. 해석하면 북방 왕들의 유산 정도로 보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뒤흔들렸습니다. 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네. 또 다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먼저 소리를 지르고 나온 것은 중국 대표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저건 얼음이 눌러서 왜곡된 흔적입니다. 그림자일 수도 있고 다람쥐가 긁은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다람쥐요. 고고학을 이제 동물 예술 분석으로 하나요? 저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세게 눌렀습니다. 러시아 쪽은 중국보다 얌전했지만 부정 정도는 똑같았습니다. 이 문자가 한국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슬라브 초기 문양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균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북방 왕들이라는 메시지를 자연히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러시아 관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연은 창의적이지요. 중국 대표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 아무 지점이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선을 보십시오. 너무 곧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직선적인 조각을 하지 못합니다. 기술력이 부족하거든요. 이는 중국 장인들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직선이 근거라고요? 중국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오랜 직선 문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톰이 속삭였습니다. 한국도 기하학을 알았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직선적인 조각을 할 수 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폭발하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북문이 향한 각도, 서쪽 벽의 계단식 기단, 반달 모양으로 휘어진 내성부의 곡선, 이 모든 구조는 이상할 만큼 익숙했습니다. 대변인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브렌트, 의견 있습니까? 저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 배치와 구조는 북방 한국 고고학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반달형 내성은 후계 국가들의 도면에서 여러 번 확인됩니다. 중국 대표가 다시 비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입니다. 다른 모두의 것입니다. 톰이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달도 자기네 거라고 할 기세네. 하지만 톰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수첩.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그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년 전 연필로 그려놓은 성곽 스케치들, 바랭 글씨들, 흐릿하게 번진 윤곽선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본 적도 없는 한 성곽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반달형 내성.
북동쪽으로 기울어진 성문. 위성사진과 똑같은 계단식 기반석. 대변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렌트, 그건 뭡니까? 기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린 기록. 오래전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묘사한 구조물입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이들 그림일 뿐입니다. 감상적인 낙서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낙서가 1000년 동안 얼음 아래에 묻혀있던 구조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톰이 속삭였습니다. 내 할아버지 이걸 본 것도 아닐 텐데.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본 게 아니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전에 봤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할아버지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뚜렷한 결론 없이 종료되었죠. 하지만 제겐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대로 통했거든요. 대변인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브렌트,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러시아로 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때 느꼈죠. 이건 국가의 임무가 아니라 제게 남겨진 이야기라는 걸요. 그렇게 비행기가 거친 진동과 함께 착륙하자 창밖은 소용돌이치는 눈보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펼쳐둔 할아버지의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십 년 전 그가 써두었던 기묘한 지명들. 한때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지금은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한국 담당관이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묘하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가문의 북쪽 출신이 계셨습니까?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걸 왜 물으십니까?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북방에 있는 한국사의 흔적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워왔습니다. 고구려, 발해 같은 국가들 말입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서가 사라지고 학자들이 실종되고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마을 이름들이 지도에서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모두 같은 프로젝트였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군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구려, 발해, 그 이전의 왕조들까지 모조리 중국 지방사로 재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만들고 불편하면 덮어버리는 방식이었죠. 누군가 역사 왜곡에 반대한다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되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 창밖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바라보고 있자니 담당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소련 시절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 중 일부는 발해 관련 단편적인 기록을 몰래 보관했습니다. 속삭이듯 전해진 이야기들, 숨겨둔 노트들, 작은 문양을 새겨 남긴 나무 상자들. 그들은 언젠가 누군가가 이걸 지우려 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만약 이번 발해 유산 분쟁에서 한국이 패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럼 발해는 중국 것이 됩니다. 영원히요. 그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북방 한국 왕조들이 중국의 지방 부족으로 기록되겠죠. 전 세계 교과서가 한국의 과거를 지우게 될 겁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한번 빼앗기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문화주권의 붕괴입니다. 중국 교과서는 고대 한국 왕조들을 이미 변방 9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엔에서 중국이 인정받으면 그게 세계 표준이 됩니다. 둘째, 외교적 영향력 약화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적 영향력은 역사적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뿌리를 잃으면 나무도 흔들립니다. 셋째, 경제적 타격. 한국의 문화산업은 정통성과 유산에 기반합니다. 그걸 잃으면 중국이 이야기의 주인이 됩니다. 이미 중국은 한복도, 김치도, 전통 무용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번엔 공식화될 겁니다. 같이 온 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전부 제작성하겠습니까? 그건 너무도 뻔뻔하고도 자존심도 없는 행위인데요. 담당관은 짧게 웃었지만 웃음 속엔 냉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했습니다.
김치는 중국 음식, 한복은 중국 의상, 16세기 한국 시인을 고대 중국인이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발에는 핵심입니다. 이걸 잡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톰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가 눈 덮인 언덕을 오르자 바람이 괴물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눈보라 틈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음 속에 반쯤 묻힌 엄청난 성벽, 천년을 견딘 채 버티고 선 채였습니다. 담당관이 속삭였습니다. 저곳입니다. 모두가 지우려 했던 왕국의 수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쇳덩이처럼 폐를 때렸습니다. 눈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성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보라가 성벽을 피해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거대한 돌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설원 속 차가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성벽 마치 누군가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 같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들, 사라지지 않는 북방의 왕국, 세상이 지워도 기억 속에서 살아남은 조상의 나라. 저는 차가운 돌 위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찾으려 했던 게 바로 이건가요? 눈보라가 다시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펴볼수록 그 불균형이 얼마나 극심한지 더욱 분명해졌거든요. 광활한 설원 위에 3개의 캠프가 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요새 같은 진영, 군사기지처럼 경비가 삼엄한 러시아 진영, 그리고 한쪽에 작게 자리 잡은 한국의 소박한 텐트들. 그 크기만 봐도 누가 힘을 쥐고 있고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바로 보였습니다. 톰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중국은 진짜 성반계를 통째로 옮겨왔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캠프엔 수십 개의 난방 컨테이너, 이동식 실험실, 위성통신 장비, 심지어 대규모 식당까지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은 칼바람 속에서도 거칠게 펄럭였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걸 48시간 만에 세웠습니다. 밤새 화물기가 줄줄이 착륙했어요. 고고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심지어 정치 지도원까지 포함입니다. 이들이 왜 유적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신경을 쓰겠어요? 전부 한국의 역사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눈썹을 올리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발굴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서사를 관리합니다. 흙을 삽으로 뜨는 장면 하나까지 촬영해서 즉시 본국으로 보내죠. 이미 증거를 찾기 전에 이야기를 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중화민족의 역사를 드디어 찾았다. 뭐 그런 조작 이야기 말이에요. 심지어 중국은 부패가 일상화된 러시아에 뒷돈까지 주었는지 이젠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영토인 양 행세하고 있어요. 러시아 진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규모는 중국보다 작았지만 경비는 훨씬 삼엄했습니다. 경비병들이 투광등 사이를 오가며 길목마다 이중 검문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안전 때문이라더니 꼭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러시아 장교 하나가 톰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거칠게 말했습니다. 여긴 제한 구역입니다. 이동하지 마십시오. 톰이 작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이군. 한국 진영에 도착하자 마음 한쪽이 아릿했습니다. 낡은 난방기 하나, 얇은 천막,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들. 그러나 연구원들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한 교수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브란트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천을 펼쳐 초기 발굴 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압수하기 전에 확보한 것들입니다. 그 유물들은 숨이 멎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청동 장식, 문양이 새겨진 기와 조각, 그리고 곡선 패턴이 새겨진 석재 한 점. 저는 그 문양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 형태 흙이 고구려 지붕 장식과 동일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고구려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했죠. 톰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교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미 우리의 역사를 중국 변방 문화라는 프레임으로 밀어붙일 준비를 끝냈습니다. 러시아도 영토권만 주장하겠죠. 이 정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발해가 독립된 한국 왕조였다는 명시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변조도 재해석도 불가능한 것.
그게 없으면 국제사회는 결국 강대국의 편을 들 겁니다. 그때 진영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중국 측 감독관이 한국 연구원들 앞에서 고압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긴 공동관리구역이다. 모든 표본은 우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연구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정구역 안에서 작업 중입니다. 중국 감독관이 비웃었습니다. 그 지정구역, 방금 내가 바꿨다. 당장 비켜라.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네. 한국 학자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입니다. 장비를 숨기고, 도구를 훔치고, 밤에 조사구역 표식을 바꾸고 지난주엔 발전기 케이블이 잘려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항의하셨습니까? 그는 웃음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랬죠. 자기들은 여우가 잘났다고 주장하더군요. 제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습니다. 여우가 전깃줄을요? 네. 중국 여우는 매우 정교하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만만한 국가를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한편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한국을 막았습니다. 러시아 조정관이 다가와 선언했습니다. 지하 구역 접근은 금지입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붕괴 위험. 하지만 바로 옆에서 중국의 굴착기가 땅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더 깊은 곳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른 위치입니다. 위험 기준도 다릅니다. 톰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 물리 법칙도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군요. 한국 텐트 안에서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연구원들은 말없이 제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읽으며 마음속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한 문장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진실을 다시 꺼내야 한다. 침묵이 텐트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브란트 씨, 혹시 당신 가족이 더 깊은 기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무언가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수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더 찾아야 합니다. 아무도 왜곡할 수 없는 증거를. 중국의 역사 조작도, 러시아의 영토 주장도 흔들 수 없는 정답을. 그렇게 새벽 직전에 추위는 장갑을 뚫고 스며들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한국팀은 보급 상자 뒤에 몸을 웅크린 채 러시아 감시 카메라가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그가 수십 년 전 그려둔 희미한 선들을 손끝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선들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제한구역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통로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해? 내 할아버지의 수첩에 있는 기록들은 너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증된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소련 강제 이주 이전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했습니다. 공식 지도에는 없는 길들을요. 한 교수가 수첩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러시아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겠군요. 카메라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정문 쪽이 아닌 눈이 쌓여 언뜻 평범해 보이는 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수첩에 표시된 그곳에 도착한 저는 손으로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녹슨 금속 격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정확히 할아버지가 적어둔 자리였습니다. 톰이 속삭였습니다. 러시아는 이걸 알면서 숨긴 거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에게 막대한 돈을 흘렸고 결국 이 길을 자기들끼리 쓰도록 합의한 거죠. 한 교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팀만 자유롭게 출입했던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부패가 중국의 역사 조작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격자를 들어올리고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통로는 얼음과 흙이 엉켜 있었고 바닥에서는 사각거리는 얼음 조각 소리가 났습니다. 몇 분 후 통로는 오래된 석조복도로 이어졌습니다. 한 교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쪽을 쓰지 않았군요. 그들은 아예 모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들은 발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가들이고 그러니 이 통로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들이 이 통로에 대해 모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해가 한국의 역사임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죠. 복도를 따라가자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틀에 새겨진 기호들은 수첩속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곡선, 별자리를 닮은 패턴, 떠오르는 해 모양의 문장까지. 톰이 숨을 삼켰습니다. 발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묵직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손전등 빛 아래에서 드러난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발해 특유의 군사 미술과 왕실 의식, 천문도 등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중국식 요소는 흔적조차 없었고 러시아 지역 문화와의 교집합도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한 북방 한국계 왕조의 미술적 전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양식은 한국에 보관된 발해 고분 벽화에서만 나타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없습니다. 이건 발해가 한국 왕조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방 한가운데 놓인 석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곡선과 획이 이어지는 글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초기 중세 한국어 문법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북방 한국 왕조의 후예로서 동방의 땅을 다스린다. 톰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스스로 한국계라고 명시한 거잖아.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한국국립기록원에 있는 발해 왕실 문서와 동일한 문체입니다. 위조 불가능한 패턴입니다.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톰이 급히 속삭였습니다. 불 끄세요. 우리는 벽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인 고위 연구원, 그리고 러시아 장교였습니다. 중국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이 석비를 옮겨라. 한국이 이걸 손에 넣으면 동북공정은 끝이다. 러시아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뒷돈은 이미 받았다. 우리 병사들이 처리하겠다. 다만 문서 기록은 당신들이 조작해라. 중국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계 왕조라는 구절은 반드시 삭제해라. 대신 중립적 표현으로 바꿔라. 한국은 이 방이 개방된 줄도 모른다. 저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발해가 한국 역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러시아까지 매수해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 교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녹화하세요. 저는 펜카메라를 켜고 두 사람의 음성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1m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톰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벽화와 석비를 모두 찍고 문장을 정밀하게 복사한 뒤 비밀 통로를 따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손에 쥔 증거는 뜨거울 만큼 벅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묻힌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수집한 뒤 저희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파리행 비행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 사진, 탁본, 녹음 파일은 암호화되어 서울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전송된 상태였죠. 그럼에도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문장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내가 이어라. 톰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1시간째 같은 페이지만 보고 있어. 괜찮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껴안고 계셨을까 그 생각만 나는군요. 파리에 착륙하자마자 휴대폰들이 동시에 울려댔습니다. 발에는 한국 왕조라는 석비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표단 한 명이 급히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반응이 좀 심합니다. 다 가짜라며 한국을 맹폭하고 있어요. 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로 반박을 못하니까 소리를 키우는 거겠지. 회의실에서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한 한국 분석관이 저희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논리, 이건 누구도 반박 못합니다. 근거가 너무 명확해요. 그가 영상을 넘기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첫째, 벽화의 갑옷과 무기 체계. 고구려, 발해 계열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 양식입니다. 둘째, 북방 한국계라는 표현. 스스로 정체성을 명시한 겁니다.
셋째, 관증명. 발해 관등표에서만 나타나는 명칭입니다. 중국, 러시아 어디에도 없는 구조죠. 절대로 중국의 역사를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독자적입니다. 거의 고구려에 가깝죠. 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 반박할 구석이 없는데. 분석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 언어, 정치적 정통성, 발해는 모든 측면에서 한국입니다. 이때 중국의 공식 성명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중국 대변인이 연단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전부 날조입니다. 한국인의 과도한 상상력일 뿐입니다. 다른 중국 관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석비 문장은 고대 중국 변방 주민들의 기록되지 않은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톰이 거의 목이 막힌 듯 말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감정? 그게 뭔 말이야?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당황했네요. 그냥 아무 소리나 되는 대로 짓거리고 있잖아요. 또 다른 중국 평론가는 TV 생방송에서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밤새 몰래 가짜 석비를 묻어두었다. 그러자 기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5m 얼음 밑에 봉인돼 있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평론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휴대용 얼음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톰이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젠 논리전쟁이 아니라 개그전이네. 역시 중국다워. 러시아는 직접적인 발언을 피했습니다. 러시아 장군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유물은 러시아의 것이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중국과의 비밀 동맹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학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석은 정확합니다. 발해는 명백히 한국의 후계국입니다. 독일 언어학자는 말했습니다. 문법 구조가 중국 기원일 가능성은 0%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동맹국들의 메시지는 더 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편입니다. 진실은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뒤쪽 방에서 법적 대응 문서를 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식사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한 명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잠시라도 쉬세요. 이 싸움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조롱받으셨습니다. 다시 그런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그분, 북방 기록자로 유명했던 분 맞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무도 믿지 않은 이야기들을 평생 남기셨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한테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의 역사고 지워지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유네스코 회의장, 밖에 대리석 로비는 것만 번 듯한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를 둘러싸고 몰려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번 발견을 예견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을 피했지만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 그의 경고, 그의 외로운 삶, 모든 것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톰이 속삭였습니다. 흔들리지 마. 중국 쪽 발표가 먼저일 테지만 절대로 휘둘리지 마.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철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각국 대표들이 긴 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두꺼운 문서 더미와 법률 자문단까지 대동해 자신감 넘치게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가장 먼저 언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해는 한국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구려도 고대 중국 지역 정권이었기 때문에 발해 역시 중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을 잘 말해준 꼴이죠. 회의장의 얕은 파문처럼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톰이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주장을 파회하지 못하니까 이젠 고구려까지 건드리겠다는 건가? 저도 속삭였습니다. 네. 그게 그들의 전부인 논리입니다. 중국 측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왕조의 행정권 아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국사의 일부입니다. 고구려가 중국 것이라면 발해도 당연히 중국 것입니다. 또 다른 중국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감정적이며 비과학적입니다. 중국 문명은 주변 민족을 포용해 하나의 통합된 역사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유럽 대표 몇 명이 서로 곤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작게, 그러나 들릴 만큼 말했습니다. 이건 억지에 가깝군요. 이어 러시아가 나섰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서 나온 유물은 당연히 러시아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과 무관하게 톰은 지그시 눈을 굴렸습니다. 정말 과학적이군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소수였지만 침착하고 묵직했습니다. 한 박사가 먼저 일어났지만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브란트 씨가 발표해 주시죠. 누구보다 증거를 직접 보셨으니까요.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느리게 연단으로 걸어가며 세대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 존재했다는 이유로 중국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경이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벽화 이미지가 뜬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고구려는 독자적인 왕, 독자적인 언어, 독자적인 외교를 가진 완전한 주권 국가였습니다. 중국 왕조의 기록에서도 고구려를 외부 국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토로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도 이미지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둘째, 중국의 주장과 달리 수서와 구당서는 고구려를 적대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행정구역이 아니라 전쟁 상대국으로요. 이건 고대 중국이 직접 기록한 증거예요. 이보다도 결정적일 수는 없죠. 회의장은 더 큰 웅성거림으로 흔들렸습니다. 톰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때예요. 더 강하게. 그래서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셋째, 발해는 스스로를 북방 한국 왕조의 정통 계승국이라 기록했습니다. 이 표현은 중국 문헌이 아니라 한국의 왕조 문헌에만 존재합니다. 러시아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불어 발해의 관직 체계, 언어 구조, 군사 제도는 고구려의 직접 후계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문화적 영향이 아닙니다. 직접적 계승입니다. 그러자 중국 대표가 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고대 문헌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전문가가 이석비를 한국보다 먼저 제거하려 했습니까? 저는 미리 몰래 녹음해 두었던 중국 측과 러시아 측의 실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회의장은 폭발한 듯 조용해졌죠. 톰이 귓속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줄 전혀 몰랐어.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비문, 언어 분석, 관직 구조, 벽화, 모두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것은 감정뿐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고구려와 발해에는 중국의 정신과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학자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역사적 근거 없이 말입니까? 중국 대표는 소리쳤습니다. 근거만이 진실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장 전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언젠가 진실을 말할 사람이 나타나면 역사가 스스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입니다. 발해 또한 한국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소유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연단에서 내려오자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노트 한 권과 벽화 하나로 초강대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네.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대로 역사 왜곡을 포기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회의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긴장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속삭이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는 봉인된 드라이브를 들고 프로젝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톰이 제 어깨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시작되면 바로 공격 들어올 거야. 알아요. 제가 낮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첫 파일을 열자 회의장은 어두워졌고 수백 년의 얼음 아래서도 선명함을 잃지 않은 석비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퍼졌습니다. 전설도 소문도 아닌 진짜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비문은 북방 한국계 제국의 정통 계승 왕조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디지털 조작입니다. 완전한 조작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우리 영토에서 허가받지 않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절차 위반입니다. 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절차는 당신들이 오래전에 팔아먹지 않았나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석비의 한 문장을 확대해 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수첩을 문서 카메라 아래에 올렸습니다. 석비의 문장과 수첩의 문장, 수십 년의 간극을 넘어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위조합니까? 그 수첩은 발견된 지 50년이나 된 문서인데요. 중국 대표는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시선을 피했습니다. 톰이 속삭였습니다. 계속해. 지금 치명타를 꽂아 넣는 거야.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소련 시기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망명한 학자들을 인터뷰하며 이 문구를 기록했습니다. 그 학자들은 박해 도중 사라진 원본 문헌이 있었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 일치는 그 증언들이 실제 남아있던 원본 문서를 바탕으로 했다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숨을 삼키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한국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 특사가 법률 고문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특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브란트 씨의 이번 임무가 공식 승인된 임무임을 확인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마이크 불이 꺼졌습니다. 공식 임무를 근거 없이 공격했기 때문에 규정상 발언이 차단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절차적 항해 역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승인한 작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외교적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세 나라 언어로 동시에 체크메이트네. 절묘했어. 저는 차분히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 임무로 확보된 모든 자료가 국제연구협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국가도 은폐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석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럽 대표 일부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크게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한 지지였습니다. 중국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에게 뒷돈을 주고 제한구역 출입 권한을 얻은 것보다는 훨씬 정상적입니다. 회의장은 작은 폭발처럼 술렁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는 그들의 어떠한 변명도 사전에 차단해버렸죠. 그렇게 저희 쪽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해 잠시 논의가 중단되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조용히 제 앞에 놓인 할아버지의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얇은 종이가 이렇게 세계 정치의 균형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수첩을 조심히 다듬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해요. 할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과학검증위원회는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왔죠. 그들은 여러 개의 잠금 장치가 달린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긴박한 분위기만으로도 회의장은 일순간 긴장감으로 굳어졌습니다. 톰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폭발물 처리반도 아닌데 왜 저런 상자까지 들고 온 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장은 천천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석비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톰이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석비 이외요? 또 뭘 조사했다는 거죠? 전부 다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조사할 수 있는 건 전부 다요. 첫 번째 상자가 열리자
안에는 수십 장의 현미경 슬라이드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는 설명했습니다. 비문홈 사이에 끼어있던 흙을 분석했습니다. 그 흙에는 고대 한국 사서에만 기록된 특정 화산 폭발의 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사서에만 기록된 중국 기록에는 없는 재라. 이건 발해가 한국의 역사라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다른 과학자가 3D 홀로그램을 켰습니다. 석비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세밀한 표면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분광 단층 촬영을 사용해 모든 조각선을 추적했습니다. 각 문화권의 석공들이 남기는 조각 리듬이 다릅니다. 필체의 리듬처럼요. 그녀는 빛나는 조각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 조각 리듬은 고대 한국 석공 도구 사용 흔적과 일치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오직 한국계 석공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흔적이죠. 당연했습니다. 그 리듬은 1300년 전 장인의 호흡 패턴을 그대로 남긴 흔적이었고, 이 패턴에서 중국과 관련된 패턴이 나타날 리는 없었거든요. 중국 대표가 즉시 항의했습니다. 분광 리듬은 모든 학계에서 인정된 분석이 아닙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의 제기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조각 샘플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한국 모두 라벨 없이 익명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단 하나의 집단과만 일치했습니다. 한국 석공 전통. 이건 또 하나의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서는 까맣게 탄 송진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식물학자는 설명했습니다. 석비 뒤편에서 발견된 이 송진은 고대 고구려 계곡에서만 자라던 특정 수종에서 나온 성분입니다. 중국에도 없고 시베리아에도 없습니다. 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논리를 벽돌 하나씩 해체하네요. 그러다 마지막 과학자가 투명한 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석비 내부 균열에서 미세한 잉크 잔여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누군가 문서를 석비면에 눌러 복사한 흔적입니다. 투명판이 프로젝터 아래 들어가자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문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석비의 비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문보다 더 오래된 글자 조각들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일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과학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잉크는 고구려 왕실 문서와 동일한 조성입니다. 현존하는 기록은 고려인 공동체에만 남아 있습니다. 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그건 당신 할아버지 세계의 기록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나 그때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영국 측 과학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이상점이 있습니다. 중국 대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구원의 동아줄을 본 사람처럼요. 과학자는 말했습니다. 잉크 앞은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부 문자는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복원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만 있다는 거지. 아무튼 발해는 한국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대표는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복원은 조작입니다. 조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체가 무효입니다. 한국은 완전한 원문을 제시하지 못하면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그 조그만 틈에 한국이 모은 모든 증거의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저 말 같지도 않은 논리가 먹힌다고? 말도 안 돼. 99%를 증명해냈더니 1%를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제가 본능적으로 할아버지의 수첩을 펼치자 톰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있는 거야? 저는 할아버지가 단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던 왼쪽 페이지를 쓸어보았습니다. 표면이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음각 같은 아픈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잉크가 아니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압력으로만 쓴 글씨. 한국 측 책임 연구자가 다가왔습니다. 브란트 씨 뭘 발견하신 겁니까? 제가 페이지를 더 강한 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사라졌던 문자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톰이 숨을 삼켰습니다. 세상에 이건 보이지 않는 메모예요. 당신 할아버지는 누군가가 이걸 알아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아픈 글자가
석비 잉크에서 유실된 문자와 정확히 일치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중국의 복원은 조작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복원이 아니라 원본 보존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추가 증거 제출 시까지 중단합니다. 한국 연구진이 제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란트 씨, 당신 할아버지는 사라진 왕국의 마지막 목소리를 지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프니 남아있는 페이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래전 역사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 어느 노인의 손길이 그 위에 겹쳐지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같은 거대 국가가 역사를 빼앗으려 할 거라는 것도 예상하신 건가요? 만약 당신이 마지막 조각을 남겼다면 지금이 그걸 꺼낼 때입니다. 과학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끝없는 폭풍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톰은 신문 뭉치를 제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절반의 헤드라인을 사버렸어. 중국의 검은 돈은 러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뇌물을 받은 수백 개의 매체에서 똑같은 황당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발굴 전체를 조작했다. 한국 학자들이 위성 자료를 변조했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모한 초대형 음모론. 한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석비의 글은 고급 한국 AI로 생성된 것이다. 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AI가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나? 정말 바보 같은 논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함이 중요한 게 아니죠. 노이즈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중국의 목적입니다. 아예 이번 사건을 진흙탕으로 가져가는 거죠. 중국 국영 인플루언서들은 매시간 맞춰 짜깁기 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체불명의 가짜 역사학자들이 생방송에서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한국은 조상도 만들어내는 거짓의 민족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한국이 이 허구를 계속 주장한다면 중국은 역사 자체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방금 역사를 고소하겠다고 한 거 맞죠? 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날 법했지만 상황은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검은 돈 전략이 먹혔는지 세계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국가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보류했고 다른 국가들은 추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순간 진실이 소음에 밀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계 공동체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 어르신들이 우리는 뿌리를 기억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 학생들이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공동체는 영상 메시지를 올려 말했습니다. 우린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 조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밤 카라간다의 고려인 역사학자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래된 창고에서 무언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회의실과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천으로 감싸진 오래된 자작나무 조각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녀는 답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 가문이 보관해왔습니다. 소련 시절 추방된 학자가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 조각을 비추는 순간 회의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조각에는 제 할아버지의 수첩에 새겨진 문양과 똑같은 문양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톰이 속삭였습니다. 이거 같은 계열의 기록물이에요. 역사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잉크 성분을 비교해봤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조각은 석비보다 몇 세기 더 오래됐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모든 연대보다 앞섭니다. 저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 조각의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적혀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역사학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북방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들이 우리의 유산을 훼손하려 할 것이라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수첩과 문장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제 목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간 한 고려인 할머니가 화면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승해 내려온 거죠. 세상이 외면해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늘 기억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 속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달된 증언이었습니다. 자작나무 조각은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톰이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지금 보셔야 합니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완전한 진품이며 석비보다 오래된 원전 계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할아버지의 수천 문장 구조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중국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조작도 아니고 변조도 아니고 오해도 아닙니다. 모든 주장이 붕괴됐어. 유네스코의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대표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국 측 대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그러자 의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유물의 연대가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일관된 진술과 그에 따른 증거를 모두 제시한 한국 쪽이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의는 기각합니다. 각국 대표들이 속삭였습니다. 끝났군. 이제 반박할 여지도 없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묵직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고 국경을 넘고 추방과 수용소를 견디면서도 역사를 지켜온 전 세계 한국계 후손들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보지도 못한 싸움을 지금 이기고 있네. 저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잠시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남들이 잊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 기억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표결 전날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 제가 읽어온 어떤 법률 문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중국이 또 움직였습니다. 한국 외교관 한 분이 작전실로 뛰어들어 오며 속삭였습니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원조 중단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반대하면 인프라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동료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지어 자정 이후에 로비스트들을 불러다가 비밀 미팅을 열었답니다. 완전히 도가 넘었어요.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다고요. 도가 넘었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아프리카 대표가 통화 중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반대하면 고속도로를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투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동남아 대표들에게는 두툼한 봉투가 전달됐습니다. 너무 두꺼워 모서리가 휘어질 정도의 봉투였습니다. 어떤 대사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유리한 역사 인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런 압박에 맞서기엔 우리 편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해하지 못한 것,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평화 기여, 일관된 선의. 새벽이 다가올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대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15년 전 우리 지역 의료 클리닉을 재건해줬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은혜를 저버리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 투표하겠습니다. 잠시 후 발칸의 한 국가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이 우리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도왔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끝장이었겠죠. 우리의 표는 한국입니다. 저희 대표단은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들에게 로비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중앙아시아의 대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할머니는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북방의 어떤 왕국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제시한 증거를 보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더군요. 우리는 한국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중국은 그걸 눈치채고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는 책자를 책상에 쾅 내려치며 특정 태평양 국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면 귀국의 개발 대출은 재검토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젊은 외교관은 결국 회의장을 나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건 학술적 판단의 싸움이 아니라 도덕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아프리카 여러 대표가 걸어왔습니다. 한 대사가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존중받았음을 압니다. 또 다른 대사는 말했습니다. 증거를 받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방 안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꿨습니다. 중국에 눌려있던 국가들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용기를 내어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1차 표결. 투표지가 상자 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단 1표 부족. 회의장은 작은 탄식으로 흔들렸고 중국 대표단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절차적 요청에 따라 2차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 한 번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표들이 다시 줄을 서는 동안 협박을 당했던 태평양 대표가 중국 대표 옆을 지나며 멈추지 않고 곧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 양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를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집계가 시작됐습니다. 숨소리 없음. 기침 소리도 없음. 모두가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승리. 발에는 한국사의 일부로 공식 인정. 그리고 확정. 방 안은 조용한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울음이 섞인 숨소리, 손을 꼭 잡는 소리, 몇몇은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 다리는 잠시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 학자 한 분이 제 팔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끝내지 못한 그 역사가 오늘 처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반대편에서 중국 대표단은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협박도, 금전도, 위협도 진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세계는 힘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성공 이후 몇 주가 지나 다시 유적지로 향했을 때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눈보라 속을 몰래 숨어다니는 침입자가 아니라 공식 사절단의 일원으로 국제감시단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이번에는 마치 우리를 반기는 듯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땅이 오랜 후손들의 귀환을 기억한다는 듯했습니다. 한 교수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돌아온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진실이 이기는 순간 모든 일은 결국 개인적인 일이 됩니다. 석비가 보이는 언덕을 오르자 현지 고려인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두 손으로 스카프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와주길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왕국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세상이 잊어버릴까 늘 두려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어 한 노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문양을 기억합니다. 그는 석비 위의 문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표식은 제 할머니 집에도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 지키던 물건이었죠. 저는 갑작스레 목이 메어 잠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분이 이 말을 들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노인은 제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떠나지 않지요. 유네스코 표결 소식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각국의 한국계 공동체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작은 광장에서 춤추는 재외동포들, 중앙아시아 가족들이 오래된 한복을 꺼내 입는 장면, 유럽 대학생들이 눈물과 함께 태극기를 흔드는 영상까지,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울린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한 소녀 영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고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제가 이친 왕국의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한국이 그것을 밝혀줬어요.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스파시바,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적지 안쪽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경건하면서도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고고학자들도 함께 협력하고 있었고 서로를 경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러시아 연구자는 저에게 분류된 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왕국은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아닌 증거 자체가 한국의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한 교수는 눈 덮인 바닥의 문양을 털어내며 감탄했습니다. 이 배치는 중세 한국 문헌 속 궁전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러시아 연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왕조의 설계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이해해주는군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계가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레 할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랬고 구석이 찢어져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못한 일을 끝내야 한다. 저는 석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지 고려인 합창단이 오래된 한국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천년을 넘어 돌아온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한 교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들리십니까? 이것이 민족이 기억을 되찾는 소리입니다. 국제감시단도 눈시울을 붉히며 이 순간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과 귀환의 이야기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국경이 희미해졌습니다. 모든 경쟁도 분쟁도 사라지고 오직 후손들이 조상의 땅 위에 다시 서 있다는 사실만이 존재했습니다. 붉은 황혼이 설원을 비출 때 저는 마침내 할아버지가 말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정체성이고 귀속이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존재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잊힌 제국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모두 함께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침내 협약식이 시작되자 회의장은 폭발하듯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년 동안 빼앗기고 지워졌던 발해의 역사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한국사의 정당한 일부로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대표들이 무대 위에 나란히 선 모습은 마치 오랜만에 다시 만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며 제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승리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누군가가 지우려 했던 역사를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한 러시아 대표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국팀의 증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중국의 서사는 몇 분 만에 붕괴했습니다. 그들이 동북공정에 쏟아부은 80억 달러의 자금은 사실상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국제 신뢰도는 단 일주일 만에 4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숫자들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동북공정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퍼부으며 교과서를 조작하고 해외 연구소를 매수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사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세계적인 불신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역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북방 문화권의 정통성을 잃지 않았고 끊어진 줄 알았던 정체성의 뿌리를 되찾았으며 한 문명의 계보를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향후 5년간 한국의 문화, 역사 관광 수익이 약 4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대학들의 한국학 프로그램 신청자는 하루 만에 급증했고 전 세계 동포 사회는 오랜만에 벅찬 자부심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스스로의 역사와 뿌리를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고대 성벽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받아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동료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고 많았소.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오. 동북아의 안정, 태평양 라인의 균형,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직결되지. 강한 한국은 강한 동맹을 의미하오. 당신의 임무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소. 그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된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명확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 계산적이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인물이었기에 그만큼 한국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듯 했죠. 그리고 한국이 역사를 되찾은 순간 국제 질서 또한 다시 정렬된 셈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당신의 기록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지 고려인 어르신이었고 그분은 석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늘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것을 처음으로 본 것뿐입니다. 저는 눈가가 뜨겁게 젖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한 싸움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폐허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아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눈발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바람은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천년을 넘어 살아 돌아온 한 왕국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지도 위에 제국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제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